시끄러워.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됐지. 어디서 잔소리야. 이게 다 누굴 위해 개처럼 구르면서 번 돈인데. 넌 그냥 내가 주는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밥이나 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폭언이었습니다. 미스 박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습니다. 그 순간 최선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기계적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텅 비어 있었죠. 최선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과연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80년대 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하나둘씩 공장이 들어서고 흙먼지 날리던 시골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번잡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죠. 바로 그곳에 최선희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선희의 삶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 같았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시집와 광부인 남편 이만철의 뒷바라지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녀의 고왔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그늘이 졌고 두 손은 물말을 날 없이 거칠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최선희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남편 이만철과 함께 웃을 날이 오리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이만철의 주머니가 돈으로 두둑해지기 시작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땅을 파서 석탄 대신 돈을 캐낸다던 광산 붐 덕에 이만철은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했던가요? 이만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폰이 승용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이만철이었고 조수석에는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이만철은 보란듯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스타 다방의 미스 박이었습니다. 어이 최선희, 술상 안 차리고 뭐해?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최선희의 등 뒤로 고주망태가 된 이만철의 고함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최선희가 굳은 얼굴로 거실로 나왔을 때 미스 박은 이미 안방마님처럼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최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경멸 어린 시선에 최선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어떻게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집까지. 최선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만철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시끄러워. 돈 벌어다 주면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잔소리야. 이게 다 누굴 위해 개처럼 구르면서 번 돈인데. 넌 그냥 내가 주는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밥이나 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폭언이었습니다. 미스 박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습니다. 그 순간 최선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기계적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텅 비어 있었죠. 그날 밤 이만철은 미스 박을 데리고 나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이만철을 안방에 대충 눕힌 최선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이만철의 코 고는 소리만이 괴물처럼 집 안을 맴돌았습니다. 최선희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낡은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장판의 한쪽 귀퉁이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만철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쑤셔넣던 돈다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만철의 세상이자 그의 자부심이며 최선희를 짓밟는 무기. 최선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지독한 결심 때문이었죠. 그녀는 돈다발 중 가장 위에 있던 한 뭉치를 꺼내 자신의 치마폭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판을 원래대로 덮어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선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남루하고 지친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고 뜨거운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적인 아내 최선희의 죽음을 알리는 불씨이자 잔혹한 복수를 꿈꾸는 독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찌든 이만철은 잠에서 깨자마자 인상부터 썼습니다. 그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최선희에게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해장국 끓여와. 꾸물거리지 말고. 그 오만하고 하대하는 말투. 최선희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나 체념의 빛은 없었죠. 그녀의 눈은 텅 빈 것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예리한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최선희는 그러나 읍내 장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치마폭 깊숙이 숨겨둔 돈다발이 그녀의 허벅지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세월이자 되찾아야 할 인생이었고 곧 터트릴 복수의 실탄이었죠. 2시간 남짓 달렸을까 버스는 흙먼지 날리는 평택과는 전혀 다른 세상, 화려한 서울의 중심가에 최선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어지러운 듯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백화점,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선희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백화점의 거대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님, 뭘 찾으세요? 촌스러운 몸빼 바지에 때 묻은 스웨터 차림에 최선희가 들어서자 점원은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희는 아무 대꾸도 없이 가방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보였습니다. 점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부터 점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죠.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신 유행 디자인입니다. 최선희는 점원이 권하는 옷들을 말없이 입어보았습니다. 몸에 딱 붙는 짙은 남색 투피스, 굽 높은 하이힐, 고급스러운 가죽 핸드백까지. 마지막으로 화장품 매장에 들러 전문가의 손길로 화장을 받고 미용실에서 세련된 웨이브 파마까지 마친 후 거울 앞에 섰을 때 최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남편에게 짓밟히며 살던 무기력한 아내 최선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값비싼 옷과 세련된 화장으로 자신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모님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희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최선희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완벽한 사모님으로 변신한 최선희는 서울의 한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젊고 순수하며 돈이 필요한 대학생 이만철의 더러운 돈으로 그의 자존심을 가장 처참하게 짓밟아줄 도구. 최선희는 며칠 동안 캠퍼스를 배회하며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한 남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빛바랜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늘진 얼굴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훤칠한 키와 반듯한 오목구비.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 서린 깊은 고뇌와 절박함이 최선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그는 단무지 몇 조각으로 멀건 국밥을 겨우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부인의 등장에 남학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습니다. 학생, 표정이 어둡네. 무슨 걱정 있어요? 최선희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강지훈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사정인가 보구나.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공부는 계속하고 싶고 현실은 발목을 잡고 그런 거지. 최선희의 말은 정확히 강지훈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그는 휴학을 하고 공사판이라도 나가야 할 처지였던 겁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최선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학생, 내가 학비 다 대줄게. 대신 나랑 시간 좀 보내줄래?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 세련된 부인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좀 보내달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선희는 그런 강지훈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진한 먹잇감은 이미 거미줄에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최선희가 던진 말은 조용한 학생 식당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의 우아한 부인은 분명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습니다. 시간을 보내달라는 말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팔라는 소리였고 젊음을 담보로 잡히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강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것이 그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최선희는 그런 강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왜냐니? 학생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로 필요한 걸 교환하는 것뿐이야. 더럽거나 추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봉투는 꽤나 두툼했습니다. 강지훈의 시선이 봉투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최선희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아버지의 얼굴,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물 짓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제적당할 거라던 학과 사무실 조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안에는 학생 아버지 병원비하고 한 학기 등록금이 들어있어.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강지훈의 마음은 절박함이라는 늪에 발목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지우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팔려나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선희는 강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대신 몸에 잘 맞는 세련된 양복을 입혔고 허름한 학생 식당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지훈은 최선희가 이끄는 대로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지훈 씨, 허리 펴, 어깨 펴고. 남자는 자신감이 있어야 멋있는 거야. 최선희는 때로는 다정한 누나처럼, 때로는 엄한 선생처럼 강지훈의 모든 것을 교정했습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그는 최선희를 그저 고마운 후원자라고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평택에서는 이만철의 난폭한 행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선희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처음에는 가출 정도로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딜 가봐야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만철은 여전히 스타 다방의 미스박과 어울려 다니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방 마담이 이만철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이 사장, 서울에서 장사하는 우리 오빠가 며칠 전에 글쎄 사모님을 봤다는 거야. 웬 젊고 훤칠한 남자랑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더래. 옷차림이 어찌나 고급스럽던지 딴 사람인 줄 알았다나 봐. 뭐, 우리 집사람이? 하하, 마담, 농담도 잘하네. 그 여자가 그럴 배짱이 어디 있어. 이만철은 헛소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이만철은 문득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자개장 및 장판을 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만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돈다발 중 가장 위에 있던 가장 두툼한 뭉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만철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습니다. 다방 마담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던 아내의 모습, 사라진 돈다발.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이만철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분노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감히 자신의 돈을 훔쳐서 다른 놈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최선희 이주길년 이만철의 포효가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남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도둑맞은 주인의 분노였고 감히 자신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살기 어린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 최선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만철의 소나기에서 술잔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것은 비단 최선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철은 그 길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불타는 눈은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처럼 번뜩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맹수처럼 그의 온몸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만철은 무작정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방 마담이 말했던 백화점이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명동과 종로 일대를 며칠이나 헤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넓었고 최선희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죠.
며칠간의 노숙으로 행색은 남루해지고 주머니의 돈도 거의 바닥났을 무렵 이만철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부자들이 모인다는 압구정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혹은 악연처럼 그는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고급 호텔 1층 통유리창 너머의 커피숍. 그 안에는 자신이 알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짙은 루즈를 바른 입술로 커피를 마시는 여자. 바로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그 남자 강지훈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을 뻗어 강지훈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매만져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이만철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성이 끊어지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호텔의 회전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최선희, 이 미친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커피숍의 평화로운 공기는 이만철의 고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꾀죄죄한 행색으로 고함을 지르는 이만철에게 쏠렸습니다. 강지훈은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최선희를 향해 삿대질하는 이만철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희는 놀랍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이만철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최선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에 오히려 이만철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 태연함에 말문이 막힌 것이죠. 뭐라고? 인연이 미쳤나? 내년이 내 돈을 훔쳐서 저 어린 놈하고 놀아나? 이만철은 다시 이성을 되찾고 테이블을 뒤엎을 듯이 최선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최선희의 머리채에 닿기 직전 강지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손 치우시죠? 이 새끼는 또 뭐야? 너냐? 내 마누라 등쳐먹는 놈이 바로 너냐고. 이만철이 강지훈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 순간 호텔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이만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주시죠. 이거나, 저녀는 내 마누라야. 저 여편네가 내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이만철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최선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보안 요원들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어디서 온 거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해서 주는 돈이니 이거 받고 조용히 가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 말은 이만철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최선희에게 던졌던 모욕과 폭언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이만철은 힘없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내팽개쳐진 그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최선희의 싸늘한 얼굴을 보며 치욕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커피숍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지훈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최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 사람 누구입니까? 최선희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아하게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증오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남자야. 그 한마디에 강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눈앞에 이 여자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가 되었음을 어렴풋이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최선희와 강지우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강지우는 차마 옆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핸들만 굳게 잡았습니다. 방금 전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처럼 포효하던 남자와 그를 벌레 보듯 하던 최선희의 모습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섣불리 던질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죠. 한참을 달리던 차가 한적한 강변에 멈춰 섰습니다. 최선희는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깨가 처음으로 강지훈의 눈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늘 완벽하고 강하기만 하던 그녀의 갑옷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니, 지훈 씨?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선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에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지훈은 질문 대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최선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쁨도 조소도 아닌 아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어봐 준 사람, 내가 처음이야.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 최선희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한 조각 꺼내놓았습니다. 19, 꽃다운 나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이만철에게 시집을 왔던 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자. 그저 자식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끔찍한 세월.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핏빛으로 응어리진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남자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것. 내가 흘렸던 눈물만큼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는 것. 그게 전부야.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그는 이제 단순히 돈을 받고 시간을 파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에 가장 중요한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죠.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최선이라는 여자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 호텔에서 맨몸으로 쫓겨나 만신창이가 된 이만철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평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치욕과 분노로 잠 한숨 자지 못한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선희는 자신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녀를 예전처럼 억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만철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무기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만철은 곧장 평택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 이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아버지가 엉망이 된 행색으로 나타나자 이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이만철은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 애비는 이제 다 끝났다. 내 어미가 내 전 재산을 훔쳐서 젊은 놈하고 눈이 맞아 도망갔다. 이만철은 철저하게 피해자가 되어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최선희가 얼마나 악독하게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매정하게 자신을 내쳤는지,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되었습니다. 이민수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평생을 묵묵히 참고 살던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말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내가 내 애비다. 내가 내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내 어미가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이상하게 변했는지 다 그놈하고 놀아나려고 돈을 빼돌리느라 그랬던 게다. 이만철은 아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민수의 손을 붙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서야 한다. 내가 가서 내 어미를 만나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야 해. 이 애비는 이제 힘이 없다. 하나뿐인 아들, 너만 믿는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애끓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방패로 내세우려는 비겁하고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이민수는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의심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정말 변한 것일까? 이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이민수는 결국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눈물로 호소하던 아버지의 모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이 사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집으로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민수는 아버지가 알려준 단서, 압구정동 호텔 근처를 무작정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호텔 주변의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최선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세련된 투피스 정장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귀걸이를 한 최선희는 평택의 초라한 부엌에 서 있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보란 듯이 젊고 잘생긴 남자 강지훈이 함께였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본 순간 이민수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아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민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최선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아들, 이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최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이만철이 보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민수야, 내가 여긴 어쩐 일이니? 제가 여길 어쩐 일이냐고요? 제가 할 말입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희 옆에 서 있는 강지훈을 노골적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다리세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고 몸져 누우셨다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만철의 안부는 최선희에게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남자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최선희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 그 남자가? 웃기지도 않는구나. 민수야, 넌 아무것도 몰라. 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제가 뭘 몰라요. 아버지 돈 훔쳐서 이렇게 젊은 남자랑 히히덕거리는 게 어머니가 말하는 지옥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어떻게 아들인 저보다 어린 남자랑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민수의 마지막 말은 최선희의 가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비난이었습니다. 최선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사람, 내가 돈 주고 만나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나를 돈으로 찍어 눌렀던 것처럼 나도 이제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야. 그런데 민수야, 그 돈이 어디서 났을 것 같니? 최선희는 이민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이민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돈, 원래 내 돈이었어. 내 아버지가 내 청춘, 내 인생, 내 이름을 모두 짓밟고 빼앗아간 대가로 내가 찾아온 내 몫이야. 그리고 넌 내 아버지가 평생 나만 보고 산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평택시내 스타 다방에 가서 미스 박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렴. 내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똑똑히 내 귀로 들어보라고. 그게 무슨... 이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진실인지 아버지의 눈물이 진실인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희는 흔들리는 아들을 차갑게 외면하고 강지훈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고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이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선희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 사이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최선희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상대를 베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이민수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최선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 스타 다방에 가서 미스 박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렴. 그 한마디가 저주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가 자신을 떼어놓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의심의 가시는 한번 박히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민수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평택 시내의 가장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스타 다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와 끈적한 유행가가 뒤섞인 다방 안. 낯선 공간의 분위기에 압도된 이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카운터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마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여기 미스 박이라는 분 계신가요? 마담은 위아래로 이민수를 훑어보더니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스 박은 왜?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이만철 사장님 소개로. 이만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마담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가만 보니 이 사장님 아드님이시네. 어쩐지 얼굴이 낯이 익다 했어.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아버지가 보내셨어? 마담은 언제 경계했냐는 듯 살갑게 굴며 이민수를 구석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민수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흥미롭다는 듯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스 박이 이 사장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그 양반이 얼마나 돈을 물쓰듯 했는지 몰라. 미스 박한테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백화점 데려가서 옷이며 가방이며 있는 대로 다 사다 바쳤잖아. 사람들이 다들 이사장, 조강지쳐 버리고 미스 박이랑 새살림 차리는 줄 알았다니까. 마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민수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에 분노했던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인 자신도 모르게 가정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 돈? 말도 마. 사모님이 얼마나 불쌍한데. 이 사장이 밖에서 번 돈은 미스 박한테 다 갖다 바치고 집에는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줬다는 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사모님이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장사 미천이라도 하려고 했던 거. 이 사장이 알고는 두들겨 패고 그 돈까지 빼앗아 갔잖아. 그때 사모님 갈비뼈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아이고 말해 뭐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민수는 비틀거리며 다방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머니를 의심하고 비난할 수 있었는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민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이만철은 거실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본 이만철은 최선희를 데려왔으리라 지레짐작하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어미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더냐? 이민수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이만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타 다방에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만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을 이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스 박이라는 여자도 만났고요. 아버지께서 그 여자한테 가게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이 이놈의 자식이 지금 애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전곡을 찔린 이만철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서울의 호텔에서 난동을 부릴 때보다 더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애미가 시키더냐? 그 미친년이 너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잡으려고 해? 당장 가서 그년 머리채 잡고 끌고 오지 못해. 이만철은 손에 잡히는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지며 포효했습니다. 그 광기 어린 모습에서 이민수는 어머니가 말했던 지옥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저런 괴물과 함께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이 비로소 심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연민이자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만철과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민수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어머니의 편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민수는 그 길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어머니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모진 말들이 심장을 찔렀고 어머니의 상처받은 눈빛이 떠올라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리고 최선희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헬쑥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본 순간 최선희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최선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뒤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돌아온 아들이 안쓰럽고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최선희는 조용히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랬겠니? 다 이 어미의 부족함이다. 모자의 눈물은 오랜 세월 묵어왔던 오해와 상처를 녹여내리는 해빙수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민수는 아버지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했고, 최선희는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지난 수십 년의 고통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온전한 가족으로 다시 마주 섰습니다. 며칠 후 최선희는 강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선희는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씬 두둑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훈 씨. 이건 내 마음이에요. 지훈 씨 덕분에 나는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어. 이 돈으로 지훈 씨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강지훈은 봉투를 정중히 밀어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약속된 것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사모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요. 이제는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강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의 냉소적인 모습이 아닌 건강한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최선희의 복수극의 배우로 참여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선희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을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 이민수가 함께였습니다. 이민수는 배달과 서빙을 도맡아 하며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반면 이만철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선희가 찾아간 돈은 사실상 그의 사업을 지탱하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미천이 드러난 그의 공장은 이내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헐값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버림받고 돈이 떨어지자 미스 박마저 떠나버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발 아래 세상을 두었던 그는 이제 텅 빈 집에서 홀로 막걸리 병을 비우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과거의 원망과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희가 그에게 내린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최선희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최선희였습니다. 복수는 칼날 같아서 상대를 베는 동시에 자신도 상처를 입는 법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칼날로 자신을 올가매던 낡은 밧줄을 끊어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최선희는 그 밧줄을 끊어내고 비로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롯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